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 주요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가격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670억 원에 달하는 할인 지원 계획도 내놨는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2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죠. 자, 오늘 집중 진단에서는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하반기 경기 상황까지 묶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또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키워드는 물가 안정, 또 소비 진작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박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한 세 꼭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추석 때마다 발표되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내용인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성수품 중심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좀 물가 안정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할인 행사 같은 걸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소비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이 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취약계층, 중소상인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이렇게 한 큰 세 가지 내용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서 사실 실효성 여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 성수기에 과일 특히 이번에 작황들이 상당히 안 좋은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들 수급 문제라든지 가격 문제 같은 게 가장 이번 추석에 중요한 물가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 건지 자료로 봐서는 사실 충분히 잘 보이지 않아요. 사후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해서 한 여세 정도 쭉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임시 공휴일 효과가 내수라든지 이런 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또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고 했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산 당연히 하루 쉬기 때문에 생산 차질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비용하고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후적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허 교수님 눈에 띄는 대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상인 교수님처럼 생각이 이제 물가 안정 쪽이랑 민생 부담 경감이랑 내수 활성화인데 결국 이제 민생 부담 경감은 꼭 추석이라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금융 정책으로 나오는 일환으로 나오는 것 같고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작년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내용들이 좀 바뀐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저는 크게 보면 국면이 좀 바뀐 게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6월 기준, 7월 기준 6% 굉장히 높았었던 때 한가운데에서 맞았던 추석이라면 올해는 사실은 인플레이션 2몇 %, 8%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맞는 추석인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사실 작년부터 누적되어 온 물가 상승이 사실은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물가 안정 쪽에서 조금 뭔가 더 큰 대책이 나오길 기대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늘 나오는 정도의 대책보다 약간 규모가 커졌다 정도의 느낌 정도의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세부적인 대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가 얘기를 두 분께서 다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추석이 임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 물가는 더 오르지 않을까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사실 그 소비자 물가라는 게 그 변동폭이 큰 유가라든지 또는 신선 식제품 가격들 이런 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추석 때는 식료품 가격 그리고 지금 유가도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좀 지난 2달만큼 낮은 수준의 소비자 물가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추석이라는 특정한 상황 때문에 물가가 순간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비자 물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원 물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정부가 금융 정책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이런 거 생각할 때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근원 물가는 큰 변동폭 없이 우리가 한 4%를 계속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도 대책 중에 하나로 나온 게 유류세 인하를 2달 연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적이고 가격을 그때그때 통제해서 넘기는 식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자꾸 다음 번으로 또는 미래로 부담을 넘기는 네. 정책들이다. 네. 그래서 이게 물가 소비 추석 때 뭐 특정한 시기에 수요가 확 증가하면서 생기는 물가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수급 관리 같은 것들을 하는 거는 뭐 필요합니다만은 이게 장기적인 물가 소비자 물가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네. 허 교수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추석 대책에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뭘 보고서 부피를 늘리려고 섞은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추석에 특정된 거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들을 섞어서 같이 발표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분량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바구니 물가 생각할 때, 체감 물가 생각할 때 좀 봐야 될 게 전체 물가 지수도 봐야 되지만 식료품 물가 지수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네. 7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4.1% 올랐는데 이게 그전 달에는 6월에는 4.7%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려오긴 내려왔죠. 근데 7월에 우리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2.3이었거든요. 한 2배 정도 높고요. 저희가 시계를 약간 확장해 보면 2020년 이제 코로나 날 때 그때를 네. 100으로 봤을 때 지금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현재까지 한 11% 정도 올랐습니다. 네. 누적으로는. 그런데 식료품 물가 지수는 지금 20% 정도가 올랐습니다. 두 배네요.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2.3%로 내려왔어라고 하더라도 지금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사실 그 정도까지 내려온 건 아닐 가능성이 그렇죠. 크고 그것을 이제 정면으로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추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부적인 대책도 좀 들여다보죠. 주요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 그리고 가격도 전년 대비 5% 정도로 낮추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앞서 박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이게 추석이라는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박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이제 성수품이라는 게 일시적인 수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 관리하는 건 맞는데 정부는 조금 제가 보기엔 그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일이라든지 이런 신선 제품들 공급들이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데 그게 사실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석 지나고 나서 물가 문제를 따지면 유류세 문제 다시 이제 2달만 우리가 연장을 했는데 이게 계속 늦출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전기값 같은 것도 계속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선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통제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지금 큰데 나머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원가보다 가격을 낮게 통제해서 소비자 물가를 낮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정들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 너무 나중에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상당히 경제 충격을 주는 식으로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믿을 수 있는 계획들을 발표해야지 오히려 시장에서 예상이 정부에 대한 정책을 신뢰하면서 연착 요구하는 식의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꾹꾹 누르기만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 내년 선거 때까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1년 이상을 계속 이런 식으로 꾹꾹 눌렀다면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의문들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물가 통제가 어느 순간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가 통제 관련 부분, 특히 이제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은 조금 잠시 네. 뒤에도 얘기를 나눠보고요. 대책으로 계속 집중을 해보면 수산물 지금 수산업계 타격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후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비비 8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수산물 예를 들어서 비싸서 못 먹으면 예비비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조금 통제하고 정부가 보조를 하고 묶어뒀던 물량을 풀고 뭐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숨통이 좀 트이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올해 추석이라는 것은 그리고 올해 하반기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제 후쿠시마 방류 이후에 처음 맞는 이제 하반기 추석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럼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이
생선이 비싸서 좀 생선 소비를 줄이는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안전상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내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로 직결되는 경우가 더 그런 것 때문에 좀 소비를 기피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것을 과연 예비비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차라리 국민들에게 정보를 조금 더 공개하고 조금 더 자주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이런 과정들에 오히려 비용을 좀 쓰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좀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 부분 수산물 부분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 질문은 박 교수님께도 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네, 뭐 호 교수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한 세 꼭지 정도로 항상 추석 대책 이런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네,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식의 지금 보조금이 있고 또 소비자에게 직접 주는 네. 보조금이 있죠. 근데 보조금을 주는 게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추석 특수품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가격과 상관없이 수요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그게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는 식으로 전가가 되지 않고 생산자가 이득을 더 취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전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정책이라는 것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재정 건전성 이야기부터 해서 지출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정말 지출 불필요한 거 줄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보조금 주는 데는 아직까지 정부가 생색내기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오남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말 뭐 시장 경제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런 식의 보조금을 줘서 그때 물가에 영향을 주겠다는 식의 이런 근시안적인 접근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게 이제 시장의 기능을 자꾸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빨리 인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비비 남용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밖에 뭐 눈에 띄는 대책이 또 있을까요? 물가 관련해서 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사실 물가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나왔던 정책과 지금 뭐 걔는 같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올해 특별하게 새로 들어온 거는 수산물 쪽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강조를 하는 부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물가 얘기를 계속 해보죠. 지금 대내외적인 여건을 보면 사실 지금 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게 국제유가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련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허 교수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이게 7월 달에 배럴당 예를 들어서 브렌트유 기준으로 한 76달러 정도였던 게 지금 한 85달러 정도까지 갔고요. 네. 하반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전망치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뭐 익스트림한 전망치 이게 뭐 100달러도 갈 거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미 85달러만 해도 지난 7월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 한국은행에서 올 말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내려왔지만 하반기에 이게 다시 3%로 튀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시나리오 중에 아주 강력한 시나리오 부분이 결국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뭐랑도 또 이제 연결되냐면 결국 이게 에너지 가격, 저희가 쓰는 전기, 수도, 가스 가격이랑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아직 물가 부분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박 교수님께서 유류세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유류세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단 말입니다. 네. 한전 상황 때문에 특히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사실 원가 밑으로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원가보다 가격이 낮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껴 쓸 요인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전기값을 낮게 하고 아껴 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죠. 그리고 생산자라든지 대체 가능한 다른 전기 소스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혁신을 할 요인들이라든지 우리 그 대체 에너지들이 더 도입될 그런 요인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 네네. 측면에서 가격을 원가 아래로 낮춰서 유지한다는 것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지금 우리 정부는 좀 지속적으로 원가를 낮추는 단가보다 네. 원가가 더 낮아지는 정책들을 하고 있고 이거를 어느 순간에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네. 윤석열 정부 같이 시장을 주장하고 또 정부의 그런
필요한 개입들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역대 정권들 하던 대로 따라한다는 게 정말 모순되게 보여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하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예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한번 생겨서 그걸 꼭 끌려고 하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과거에 70년대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을 때 굉장히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그 폐해를 피부로 느낀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진 단계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미국이 겪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폐해를 가질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지금같이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 거시 정책이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물가 관리하는 식의 정책만 고수한다면 네. 어느 순간 정말 뭐 이자율 조금 올려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도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뭐 이번에 예산안도 그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운영과 적합성을 가지는 그런 예산안 정책들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예산안에도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처방에서 벗어나는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대책이라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세 현실화시키는 거죠. 전기세 현실화를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가고 단계적으로 가겠다. 그런 것들을 일종의 커미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정치 스케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네. 계속 바뀌게 돼요. 그런 거 없이 가겠다라는 네. 걸 선언하고 가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가에 대한 가격 시그널에 대해서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우리 탄소 중립 문제라든지 아리백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예산안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걸 어떻게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눈앞만 바라보고 뭐 앞으로 절벽으로 가든 뭐로 가는지 모르겠고 눈앞에 눈밑만 보게 가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 추석에서 보조금 자꾸 주는 이런 정책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지금 예산이나 정책들을 조정해 가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 교수님 동의하시나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저도 저는 오히려 박상현 교수님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셔서 되게 빠져서 듣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에 한전의 영업 적자가 30조입니다. 30조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좀 넘으니까 뭐 영업 적자가 한 20분의 1 정도, 우리나라 예산이 한 20분의 1 정도인 네. 거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래서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전력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부채만 해도 지금 상반기 기준 200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올해 어느 정도로 이게 올려야 될까? 전기요금을. 네. 그랬더니 킬로와트당 51.6원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얼마 올렸냐? 21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1원을 올려야 되는데 21원을 올렸다. 그럼 절반도 상반기에 못 올린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잠깐 해주신 대로 내년에 선거 있단 말이죠. 근데 선거 앞에다 두고 아마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선거 이후까지 계속 미뤄지다가 또 눈덩이처럼 한전 적자가 누적이 되고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레고랜드 사태 전후로 해서 한전이 너무 많은 적자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교란을 또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채 발행이 늘어나고 결국 그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늘어나는 자금 비용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일 같아서 좀 이것들의 결자 해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들도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 교수님? 그래서 이거는 뭐 추석하고 관련된 부분도 그렇죠.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실 추석하고 그다지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그리고 해왔던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신규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9월달에 소상공인들 대출 만기가 많이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롤오버를 해주든지 신규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걸 추석 대책이라고 끼워 넣어서
발표를 왜 했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 늘려서 뭐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여주려는 식으로 발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발표가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전문가들에게서 칭찬을 받을 거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거는 사실 분리해서 네. 봐야 될 문제고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추석이라는 단기적인 대응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문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방금 박 교수님 언급하신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 대출 보증 여기 부분에 지금 43조 원이 공급이 되기로 했는데 이거 뭐 대책 자체는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9월에 종료가 돼서 유예를 해주거나 신규로 돌려주거나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출을 돌려서 계속 막는 것이 이것이 이게 꼭 궁극적인 방법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아까 박상현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를 금융 정책으로 하고 어느 정도를 재정 정책으로 할지에 대한 문제로 좀 귀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융 정책이라고 하면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은행이라는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내준 대출들이 떼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금융정책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빌려주는 거고 자력갱생해서 갚아라라는 게 금융정책이고 재정정책은 이제 국가가 우리는 뭐 상환 생각 없이 그냥 쓰세요라고 하는 게 재정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보면 취약한 차주들 특히 소상공인 연체율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에 몰려 있냐? 저축은행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죠. 올해 영업손실 엄청나다는 얘기가 또 나왔죠. 네. 이게 계속해서 연체율은 늘어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못 갚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연체율이 지금 5.7%인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고 뭐 이런 거거든요. 소상공인 연체율은 6%를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금융정책으로 계속해서 돌려막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박상현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내년 예산안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져 있다. 이것들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해결책을 갖고 가는 방향이냐 아니면 그냥 근시안적인 대증요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직장인들이 가장 반길 만한 소식은 아무래도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추진된다는 얘기죠. 다음 주 아마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박 교수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크게 효과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톤이었어요. 맞습니까? 글쎄요, 그게 2일날 하니까 해외 여행들 더 많이 가시게 되면은 내수 효과는 좀 줄어들 거고 또 이제 갑자기 했기 때문에 해외여행 준비를 못해서 국내 여행 더 가게 되면은 뭐 조금 더 될 거고 이게 사후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한 달도 안 두고 갑자기 이런 정책을 했느냐? 미리 했으면 해외여행 가는 계획들 많이 세웠을 것 같아서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기도 했는데 임시공휴일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예측 가능하게 미리 좀 적어도 6개월 전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한 달 전에 갑자기 임시공휴일 정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도 계획들 같은 거 굉장히 수정해야 될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내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떠나서 어떤 정책이나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임시공휴일 지정을 이렇게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추진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소비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뭐 추산할 능력이 없어서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조사한 걸 보니까 한 4조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4조 원이 적은 숫자는 아니긴 한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들이 예를 들어 해외여행으로 갔을 때는 아마 효과들이 좀 적어질 거고요. 국내로 얼마나 퍼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뭐 쿠폰도 발급하고 굉장히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계속해서 나왔던 정책들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더구나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또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정책들 나왔던 거거든요. 얼마나 새로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번 대책에는 또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좀 대책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단체 관광 규제가 지금 풀리니까 이건 정부에서 지금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모멘텀 맞습니까?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풀렸으니까 옛날보다는 이제 더 오실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한국으로 대체해서 오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단체 관광 같은 경우에 근데 좀 여행을 잡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이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전에 지금 중국 정책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좀 두고 볼 문제고요. 근데 뭐 가을에 뭐 중국 관광 특수가 조금 더 있을 거라는 거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내년에 사실 예산안 관련해서도 이게 관련이 있는데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을 몇 %로 우리가 가정하느냐 가지고서 수입을 대충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한 2.4에서 2.6 정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과연 내년에 성장률이 그 정도 될 수 있을까도 굉장히 불확실해요. 우리 지금 올해를 보면은 중국하고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좀 여러 국제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 그리고 반도체도 자꾸 뭐 하반기 가서 좋아진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내년에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회복될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지금 예상들 자체가 이번 예산안도 결국은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으로 짜서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12월에서 국회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 3달 동안에 많은 정보들이 업데이트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서 예산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작년엔 그걸 안 했어요. 작년에는 예산 제출할 때 아주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치를 가지고 12월에 통과될 때 수입이 마치 그걸로 될 것 같이 그냥 전망하고 갔고요. 그리고 대규모 감세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재정 적자 최소한 70조 이상 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한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박 교수님 이제 경제 상황 짚어주셨으니까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산업활동 동향 봐도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트리플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은 하반기 경제 또 내년 초까지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박상희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이제 국채 기관들이나 뭐 한국은행 이런 데서 내년 경제 전망이 2%대 중반이 나오는데 이제 올해는 한 1.4 정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IB들은 어떻게 볼까? 글로벌 IB들은 어떻게 볼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네. 올 초에 글로벌 IB가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정부가 2.몇% 얘기했을 때 IB들 평균이 국외 IB 평균이 1.1%였습니다. 네. 근데 내년에 우리나라 국외 IB 평균이 1% 후반입니다. 1.8 정도, 9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속 1%대 성장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중 수출의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기미가 보이지 않은 동시에 지금 중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골골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소비가 좋을 거냐? 그럼 소비도 지금은 약간 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도 불안하고 소비도 안 되고 수출 부분도 잘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은 뭐 정부 지출이 그렇다고 늘 거냐? 예산안 얘기 나왔지만 내년에도 어쨌든 허리띠 졸라 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사실은 2%대 초반이나 뭐 1%대 후반 정도의 성장률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기조가 올해부터 계속 유지될 텐데 네. 그러면 결국은 경제 성장률 하반기에도 저희가 조금 어떤 반등을 기대하는 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아까 잠깐 중국 얘기했지만 한국은행에서 추산하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싱가포르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대요. 단체 관광도 이전에 풀리고. 그래서 싱가포르와 같은 회복률을 보일 때 중국 관광객들 회복률을 보일 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0.06% 정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추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는 싱가포르처럼 될 때고요. 일본 대체로 한국으로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한국과 중국 관계가 지금 좋으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네. 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추산을 할 때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각으로 그런 속도로 그런 추세로 우리가 추산을 하는 것이 맞으냐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인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뭐 재정 전쟁성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기조를 우리가
좀 금융 재정 정책을 통해서 확대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나는데 뭐 흔히 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걸 할 때냐, 네.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빨리 해서 인플레이션이 턱 터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 기조를 가져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정부가 한국은행이 국민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의 예상은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책 기조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도 정부도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뒤죽박죽이 나와요. 어떨 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적인 스텝을 가져가고, 또 어떨 때는 이거 경기가 너무 죽는다고 해서 이자율 못 올리도록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 국면으로 가져가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재정은 또 소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엇박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전망들을 정부가 일단 밝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활발한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적합성이 있는 정책들을 우리가 수립해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기재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이시고 않다. 그러니까 눈앞의 것들만 관리하겠다는 식의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경제학자분들도 거의 이게 무정부 상태다, 경제 정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방향성이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자율도 사실 지금 뭐 사르는 걷듯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기대에 대한 형성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터지기 시작하면은 인플레이션 굉장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근원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대 심리가 그렇게 폭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근데 그 기대 심리라는 게 뭐 경제는 심리라고 해서 뭐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책으로 갔을 때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 장기적인 정합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자율 정책도 봐야 되고요. 재정 정책도 봐야 되지. 뭐 재정 건전성 하나만 가지고서 보겠다, 그건 외눈박이 이야기고, 그건 뭐 경제 정책을 그렇게 좁은 시각 하나로 보겠다면 경제 정책을 그런 분들은 입에 담아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고서 좀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또 물가 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허 교수님 보시기에 이 동결 기조가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동결 기조가 언제 끝날까는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연준의 스탠스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는 사실은 연준에서 시작된 안개 속에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생각보다 고금리를 오래 갖고 갈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숫자들도 그렇고 연준의 말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연준이 언제 이것들을 조금 누그러뜨리느냐, 그러니까 당장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는 않더라도 언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을 줄 것이냐,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 통화정책의 숨통을 약간 트여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국내 경기 상황으로만 보면 낮추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못 낮추고 있는 것도 뭐 가계부채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외환 유출이나 아니면 이쪽 환율 부분의 부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그리고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용 교수와 함께 물가 대책 그리고 경기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